2025년 저는 이스라엘에서 온 천문학자였습니다. 저는 지구 멸망 시뮬레이션을 1024번 돌렸습니다. 태양 폭발, 핵전쟁, 초대형 지진, 기후 붕괴. 인류에게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들을 컴퓨터 안에서 전부 돌려봤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패턴 하나가 보였습니다. 도시들은 사라지고 대륙들은 잠기는데 유독 끝까지 지워지지 않는 조그마한 좌표 하나. 프랑스, 독일, 뉴욕? 아니었습니다. 시뮬레이션 화면에 남는 네 글자. 코리아, 한국이었습니다. 처음엔 버그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코드를 고쳐도 조건을 바꿔도 마지막까지 남는 나라는 항상 같았습니다. 오늘 저는 왜 지구가 무너져도 한국만 남는가? 그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제가 영상을 계속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다니엘 레비입니다. 2025년 3월 스위스 제네바 UN 산하지구 생존성 위원회 회의실에 앉아 있었어요. 전 세계에서 모인 과학자, 군사 전문가, 경제학자들이 둥근 테이블을 둘러싸고 있었죠. 핵전쟁, 기후 붕괴, 전염병, 태양 폭발. 인류가 진짜로 위기에 빠졌을 때 어디까지 버틸 수 있는가를 계산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였습니다. 저는 이스라엘 국적의 천체물리학자입니다. 예루살렘 히브리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지금은 유럽 우주국과 협력해 태양 활동과 우주 방사선이 지구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고 있어요. 제 자리는 언제나 데이터 쪽이었죠. 누군가는 미래를 점친다 말했고 누군가는 예언이라 불렀지만 저는 그런 단어들을 싫어했습니다. 그건 예언이 아니라 수학입니다. 회의에서 제가 늘 하던 말이었어요.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각국 팀이 준비한 시뮬레이션 결과가 스크린에 차례대로 떠올랐어요. 핵전쟁 시나리오, 슈퍼 전염병 시나리오, 기후 붕괴와 해수면 상승 시나리오, 태양 플레어 대규모 폭발 시나리오, 국가별 생존 확률, 인프라 유지 가능 시간, 전력망, 식량 공급, 기후 안정성. 모든 데이터가 숫자로 바뀌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종합 시나리오가 켜졌어요. 모든 위험이 동시에 겹치는 최악의 경우였죠. 세계 지도 위에 붉은색, 주황색, 회색이 퍼져가며 붕괴, 붕괴, 붕괴라는 단어가 찍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도 한 귀퉁이에만 계속해서 초록색이 남아 있었습니다. 작은 반도 하나. 한 번, 두 번, 10번, 100번, 1000번. 시뮬레이션을 돌릴 때마다 그 반도는 마지막 순간까지 사라지지 않았어요. 누군가 말했습니다. 잠깐 동북아 쪽 줌 좀 당겨보세요. 화면이 확대되었습니다. 중국 동부 해안, 일본, 러시아 연해주. 그리고 그 사이에 끼어 있는 좁은 반도 하나. 모두가 그 이름을 보고 잠시 말이 멎었습니다. KOREA. 회의장 뒤쪽에 앉아있던 젊은 분석관이 말했어요. 시스템 오류 같습니다. 인구 밀도, 핵 표적, 미세먼지, 기후 리스크를 다 감안하면 거기가 제일 먼저 무너져야 정상입니다.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제가 아는 물리 법칙으로는 저 초록색은 그냥 존재하면 안 되는 점입니다. 총괄 의장 마르셀 르그랑이 제 쪽을 바라보며 물었어요. 다니엘, 이 모델 설계한 게 당신 팀이죠? 오류라면 바로잡을 수 있습니까? 저는 노트북을 열어 계산 서버에 접속했습니다. 코드를 한 줄 한 줄 다시 확인했어요. 위험지수 함수, 태양 플레어 확률, 지자기 폭풍, 핵 표적 분포, 해류, 기류, 식량 생산 가능성. 모든 게 정상이었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네, 오류입니다. 그래야만 합니다. 그런데 어디가 틀렸는지를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회의실 뒤에서 누군가 웃음을 참으며 중얼거렸어요. 한국인들 저거 보면 또 난리 나겠군.
세계가 인정한 마지막 생존지 대한민국 이런 제목으로 유튜브 올라오겠네. 사람들이 킥킥 웃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전혀 웃을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오류가 반복될수록 제 머릿속에서는 한 단어가 떠오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동쪽 끝, 땅 끝, 해 돋는 곳. 제가 어려서부터 들어온 성경 속 표현들이었습니다. 저는 예루살렘 구시가지에서 자랐습니다. 집을 나서 오른쪽으로 10분만 걸으면 통곡의 벽이 있었고 왼쪽으로 15분만 걸으면 성묘교회가 나오는 곳이었어요. 학교에서는 우주를 배웠지만 집에서는 성경이 일상이었습니다. 안식일마다 아버지는 히브리어 성경을 펼치고 이렇게 읽었어요.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율법을 예루살렘에서 말씀을 내리시리니. 어릴 때 저는 그런 구절들을 좋아했습니다. 우리가 세계의 중심이구나 하는 자존심이 생겼거든요.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저는 종교의 회의를 느끼기 시작했어요. 왜 항상 우리만 특별하다고 말하지? 왜 하나님은 항상 이런 식으로 우리 편만 드는 것처럼 말할까? 그래서 저는 신학교 대신 물리학과를 선택했습니다. 예언 대신 방정식을 믿었어요. 기적 대신 확률을 믿었습니다. 세상은 신의 음성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중력과 전자기력, 그 네 가지 힘으로 충분하다.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평생 연구하게 된 주제는 지구가 어떻게 끝날 것인가였습니다. 태양의 수명, 감마선 폭발, 소행성 충돌, 그리고 인류가 만들어낸 핵무기, 기후 붕괴, 전염병. 말하자면 저는 현대판 종말 예언자였어요. 단지 제가 사용하는 도구가 예언서 대신 슈퍼컴퓨터였을 뿐입니다. 제네바 회의 이후 저는 개인적으로 그 오류를 파보기 시작했습니다. 왜 최악의 시나리오에서 한반도만 상대적으로 오래 버티는가? 저는 모든 변수를 하나씩 꺼내 다시 살폈어요. 핵 표적은 미국, 러시아, 중국, 유럽 주요 도시가 최우선이었습니다. 한국도 당연히 위험권이었죠. 그런데 기후 모델을 보니 특정 조건에서 편서풍과 해류의 영향으로 동아시아 중위도 해안이 상대적으로 완충지대가 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지자기는 태양 폭풍이 왔을 때 특정 위도대가 조금 더 보호받는 패턴을 보였습니다. 식량 생산은 위도, 강수량, 주변 해류 덕분에 망가진 기후 안에서도 부분적으로 농업이 가능한 지역들이 있었어요. 저는 전 세계 지도 위에 완전 붕괴가 아닌 부분 유지 가능 지역만 필터링해서 남겨봤습니다. 그랬더니 몇 군데가 초록색으로 남았어요. 뉴질랜드 일부, 남미 남단의 특정 지역들, 그리고 한반도 중남부. 다른 지역들은 바다에 고립되어 있거나 인구가 극도로 희박해 문명 유지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달랐어요. 인구 밀도는 높지만 그만큼 인프라, 기술력, 교육 수준도 높았습니다. 또 하나 제가 무시하려 했던 변수가 있었어요. 사회적 회복력이라는 항목이었습니다. 전쟁 후 재건 속도, 경제 위기 후 회복 속도, 에너지와 먹거리와 기술 위기 때 구조 전환 속도. 한국의 그래프는 이상할 정도로 가팔랐습니다. 옆자리 동료가 농담처럼 중얼거렸어요. 이 나라는 망하라고 그래도 계속 살아나는군요. 그러던 어느 날 밤 모델을 다시 돌려보던 제 눈에 익숙한 문장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해 돋는 데로부터, 동방에서부터 해 뜨는 곳에서부터. 어릴 때 예루살렘에서 랍비의 입에서 수없이 들었던 구절들이었어요. 저는 머리를 흔들며 웃었습니다. 안 돼, 다니엘. 넌 과학자야. 데이터는 데이터, 성경은 성경이지. 둘을 섞기 시작하는 순간 끝이야. 이상한 감정을 떨쳐내기 위해 저는 더 많은 데이터를 찾아 파고들었습니다. 부정하고 싶을수록 더 집요하게 파는 것이 과학자의 본능이니까요. 한국의 전력망 구조, 재생에너지 비율, 식량 자급률을 조사했어요. 놀랍게도 자급률은 낮았지만
위기시 전환 속도가 빠르다는 연구가 있었습니다. 방공호, 지하철망, 지하도시 구조, 데이터 센터, 반도체 공장, 배터리 공장도 확인했어요. 그러다가 저는 한 보고서에 눈이 멎었습니다. 한국은 전쟁과 재난 대비를 위해 도시 곳곳에 사실상 지하 도시를 만들어 두었다는 내용이었어요. 지하철, 지하상가, 지하주차장. 그 아래에 또 다른 통신망과 전력망이 깔려 있었습니다. 지하로 내려갈 수 있는 민족이군. 제 속에서 알 수 없는 불안이 자라기 시작했어요. 그때 사무실 문이 열리며 마르셀이 들어왔습니다. 다니엘, 아직 퇴근 안 했나? 네, 방금 가려던 참이었습니다. 마르셀은 제 책상 위 모니터를 힐끗 보더니 미묘한 표정으로 웃었어요. 또 코리아야? 제네바 회의 이후로 당신이 뭔가에 꽂혔다는 건 다들 눈치채고 있어. 그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다니엘, 당신은 지금 아주 위험한 길 위에 있어. 저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위험하다니요? 저는 단지 모델의 오류를 찾고 있을 뿐입니다. 그는 사무실 문을 닫고 목소리를 낮췄어요. 세상은 마지막에 누가 살아남는다는 이야기를 싫어해. 특히 그게 특정 국가의 이름과 연결되면 더더욱.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인 과학자가 한국을 마지막 생존지라고 했다. 이 스토리 얼마나 자극적인지 알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결론을 내린 적이 없습니다. 그저 데이터가 자꾸 같은 곳을 가리킬 뿐입니다. 마르셀은 한숨을 쉬었어요. 좋아. 과학자로서 한마디만 할게. 팩트를 찾되 해석은 조심해. 특히 신의 계획 같은 말을 입 밖에 내는 순간 내 커리어는 끝난다. 그는 그렇게 말하고 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제가 다시 펼쳐든 것은 연구 보고서가 아니라 오래된 책 한 권이었어요. 어머니가 제네바로 떠나던 날 제 손에 쥐어준 낡은 히브리어 성경이었습니다. 저는 창세기부터 다시 읽기 시작했어요. 아담, 노아, 아브라함, 다윗. 그러다가 한 구절에서 눈이 멎었습니다. 그들의 거처는 동쪽 산까지 이르렀더라. 어릴 때는 그냥 스쳐 지나갔던 말이었어요. 동쪽 산, 동방, 땅끝. 그 모든 말들이 이제 지도 위의 좌표처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메모장에 써내려갔어요. 해 돋는 곳, 땅끝, 동방, 섬들, 바다와 육지가 만나는 곳. 그리고 그 옆에 제가 만든 시뮬레이션에서 살아남은 지역들을 적었습니다. 뉴질랜드, 남부, 남미 일부, 그리고 한반도. 저는 펜을 내려놓았어요. 안 돼. 이건 너무 멀리 간 거야. 이건 과학이 아니야. 이건 내가 가장 싫어하던 방식이야. 그렇게 스스로를 질책하면서도 머릿속에서는 한 가지 질문이 떠나질 않았습니다. 만약 과학과 예언이 우연이라도 같은 좌표를 가리킨다면 그걸 완전히 무시해도 되는 걸까?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의 결정을 내렸어요. 좋아. 나는 천문학자다. 예언자가 아니다. 그러니 직접 가서 눈으로 확인하자. 제가 평생 단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나라. 지도 속에서만 보던 그 반도. KUREA 2025년 5월 인천국제공항. 비행기 문이 열리자 습한 공기가 한꺼번에 밀려 들어왔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건 유리와 철로 만들어진 거대한 공간, 끝없이 이어진 게이트와 사람들이었어요. 입국 심사대 앞에 섰을 때 저는 처음으로 대한민국이라는 글자를 여권 위에 찍힌 도장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웰컴 투 코리어. 직원의 미소가 이상하리만치 자연스러웠어요.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일단 그냥 하나의 나라일 뿐이야. 특별할 것도 거룩할 것도 없어. 과학자는 과학만 보면 된다. 공항 철도에 올라타자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이 눈에 들어왔어요. 논밭, 아파트, 공장, 강. 그리고 그 뒤로 이어지는 산들. 동쪽 산.
머릿속에서 다시 그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저는 고개를 흔들며 창밖에서 눈을 떼었어요. 서울역에 도착하자 인파가 몰려들었습니다. 사람들 대부분이 스마트폰을 들고 있었고 지하철역에서는 안내 방송이 친절하게 한국어와 영어로 흘러나왔어요. 저는 지하철을 타고 강남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한국의 재난 전문가 서울대학교 교수 김지훈을 만나기로 되어 있었어요. 강남의 한 카페. 유리창 너머로는 빌딩 숲과 자동차가 끝없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레비 박사님, 한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검은 태안경을 쓴 40대 중반 남자가 손을 내밀었어요. 김지훈 교수였습니다.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죠? 예루살렘에서 여길 오기는 쉽지 않더군요. 우리는 커피를 주문하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어 제가 만든 시뮬레이션 일부를 보여주었어요. 보시다시피 전 세계를 대상으로 위험 지수를 계산했습니다. 핵전쟁, 기후, 태양활동, 전염병, 인프라 붕괴. 그런데 이 종합 모델에서 한국이 이상할 정도로 오래 버팁니다. 김 교수는 화면을 한참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저는 놀랍지 않습니다. 네. 한국은 어릴 때부터 망할 여유가 없는 나라로 교육받습니다. 그는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말을 이었어요. 우리는 전쟁을 겪었고 나라를 빼앗겼고 분단된 채로 70년을 살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님은 이렇게 말했죠. 우리가 조금만 방심하면 이 나라는 없어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위기가 올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피하지가 아니라 어떻게 이용하지를 고민했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그럼 우리가 만들죠. 안 되면 될 때까지. 코로나? 그럼 검사를 100배로 늘려서라도 버팁니다. 그는 웃었어요. 우리는 망하는 방법을 모르는 나라일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 말이 섬뜩했습니다. 왜냐하면 제 시뮬레이션이 정확히 그걸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말은 당신들은 마지막까지 버티는 민족이라는 뜻인가요? 김 교수는 잠시 생각하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저는 과학자입니다. 그런 말은 조심해야겠죠. 다만 한 가지는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끝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 부모 세대가 피 흘리며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 대에서 끝낼 수는 없죠. 며칠 뒤 저는 비무장지대 DMZ로 향하는 투어버스에 몸을 실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끝없이 이어지는 철조망과 감시초소들이 보였어요. 군인들의 그림자가 도로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가이드는 마이크를 들고 설명했습니다. 이곳은 세계에서 가장 군사적 긴장이 높은 지역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가장 아이러니하게도 자연이 가장 아름답게 보존된 곳이기도 합니다. 사람의 출입이 제한되다 보니 멸종 위기 동물들도 여기서 살아가거든요. 저는 버스 창문에 이마를 대고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광활한 초원, 산, 하늘. 그리고 그 사이를 가르며 서 있는 보이지 않는 선 하나. 전쟁, 분단, 핵 위협. 이 땅은 이토록 많은 종말의 예고편들을 이미 겪어왔군요. 전망대에 올라 북쪽을 바라봤을 때 저는 이상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저기 어딘가에는 제 시뮬레이션에서 최악의 경우, 먼저 사라질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표시된 시설들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 선 아래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종말과 함께 살아가는군요. 저는 속으로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한국 체류 마지막 날 저는 호텔 방에서 마르셀에게 화상 전화를 걸었어요. 마르셀, 나 이 데이터를 그냥 덮어둘 수는 없을 것 같아. 그는 피곤한 표정으로 웃었습니다. 설마 코리아는 신이 택한 마지막 나라다 같은 말을 하려는 건 아니겠지?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그런 단어는 쓰고 싶지 않아. 다만 사실은 말해야겠지.
내가 만든 모델에서 최악의 시나리오에서도 한국이 유독 잘 버티는 이유를 설명해야겠어.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리고 너의 예루살렘은 뭐라고 하니? 저는 창밖 서울의 야경을 바라봤어요. 무수한 빛들이 별처럼 도시 위에 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은 말하지 않아. 대신 나에게 한 가지 질문만 던지지. 만약 내가 틀렸다면 어쩔 거냐? 하지만 이번에는 이렇게 대답하고 싶어. 그래, 틀릴 수도 있지. 하지만 말하지 않는 것이 더 큰 잘못일 수도 있어. 마르셀의 눈빛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좋아, 다니엘. 그럼 한번 해봐. 대신 예언자가 아니라 과학자로서 말해. 이 나라는 안전하다가 아니라 이 나라는 위기 속에서도 다시 일어선다라고. 그 차이를 기억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몇 달 뒤 저는 뉴욕 유엔 본부 연단 위에 서 있었어요. 회의 제목은 글로벌 캐터스트라픽 리스크스 언드 HUMANITYS 퓨처. 전 세계의 눈과 카메라가 저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손바닥이 땀으로 젖었어요. 저는 마이크를 잡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예루살렘에서 온 천문학자 다니엘 레비입니다. 오늘 저는 제가 만든 모델이 어떻게 저를 배신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스크린에 전 세계 멸망 시뮬레이션 지도가 떠올랐어요. 붉은색, 주황색, 회색. 그리고 그 사이에 남아있는 작은 초록점 하나. 이 지도는 태양 폭발, 기후 붕괴, 전염병, 핵전쟁. 그 모든 것을 동시에 고려한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저는 이 모델을 만들 때 어떤 종교적 편견도 넣지 않았습니다. 오직 데이터와 수학만을 사용했어요. 저는 레이저 포인터를 들어 스크린 한 지점을 가리켰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모델은 한 지역을 계속해서 놓치고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계속해서 남겨두었습니다. 스크린이 줌인되며 한반도가 크게 화면을 채웠습니다. 회의장은 조용했어요. 저는 이 결과를 보고 처음에는 오류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코드를 아무리 고쳐도 전 세계 데이터를 아무리 바꿔도 한 가지 사실은 변하지 않았어요. 한국은 위기 앞에서 다른 방식으로 반응하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스크린에는 한국의 전쟁 이후 GDP 회복, 그래프, IMF 위기 이후 성장률, 코로나19 이후 경제 회복 그래프가 차례로 떴습니다. 전쟁, 분단, 기근, 경제 위기, 전염병. 지구의 많은 나라는 이런 위기 중 하나만 겪어도 오랫동안 무너집니다. 하지만 한국은 마치 고무줄처럼 떨어졌다가 더 높이 튕겨 올랐어요. 저는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한국의 도시, 공장, 연구소, 교실 속 아이들이 보였어요. 저는 이 나라를 종교적으로 해석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과학자로서 이렇게 말할 수는 있습니다. 지구가 위기를 맞을 때 우리는 한국이라는 현상을 더 진지하게 연구해야 합니다. 이 나라는 어떻게 위기를 자원으로 바꾸는지, 어떻게 상처를 힘으로 바꾸는지, 그 메커니즘을 이해해야 합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저는 스크린을 끄고 마지막 말을 덧붙였어요. 예루살렘에서 자란 저는 항상 우리 도시가 세계의 중심이라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세계의 끝이 다가올 때 그 끝에서 버티고 있을지 모르는 땅이 하나 있다. 그 땅의 이름은 대한민국 KOREA입니다. 저는 그 나라가 지구의 마지막 희망이라고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희망을 가장 오래 연습해온 나라라고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회의장은 조용했어요. 그리고 어느 한 구석에서 천천히 박수가 시작되었습니다. 곧이어 그 박수는 회의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발표가 끝난 뒤 한국 언론의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어요. 레비 박사님, 한국이 세계 최후의 생존지라는 말씀이신가요? 아니요. 그럼 한국이 선택받은 나라라는 뜻인가요? 그것도 아닙니다. 저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예언자가 아니라 과학자입니다. 다만 당신들의 데이터를 보고 놀랐을 뿐입니다. 수없이 무너질 수 있었던 나라가 수없이 다시 일어섰다는 사실에요. 기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래도 한국인들에게 한마디 해주신다면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보고 말했어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한국인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마지막까지 살아남을 나라라고 단정 짓고 싶지 않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으니까요. 다만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아주 긴 시간 동안 끝에서 버티는 연습을 해온 민족이라는 것. 저는 예루살렘에서의 어린 시절을 떠올리며 덧붙였습니다. 성경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두움이 땅을 덮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신다. 저는 더 이상 그 문장을 종교적으로만 읽지 않습니다. 저는 한국의 밤하늘 아래에서 반짝이는 수많은 불빛들을 보며 이렇게 느꼈습니다. 이 나라는 어두움 속에서 켜는 법을 이미 알고 있구나.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어느 밤 저는 집 옥상에 올라가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중동의 밤하늘에는 별이 쏟아질 듯 빛나고 있었어요. 저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하나님, 아니 우주여. 당신이 어떤 이름으로 불리든 한 가지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당신은 약한 것 같은 자들을 통해 이상한 일들을 하시길 즐기시는군요. 지도 위에서 보면 한국은 너무 작았습니다. 광활한 대륙과 대양 사이에 낀 좁은 반도였어요. 하지만 데이터 위에서 보면 그 나라는 유난히 굵고 짙은 선으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마지막까지 남을 나라인가요? 누군가 제게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모릅니다. 그건 저도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압니다. 이 나라가 사라지기에는 아직 할 일이 너무 많다는 것. 그리고 어쩌면 말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한 줄기의 이야기가 동쪽 끝 어느 도시의 골목과 지하철과 교실과 교회와 카페를 지나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의 심장까지 도달했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한국을 떠나온 뒤 몇 가지를 더 발견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위기를 이야기할 때 항상 우리라는 단어를 쓴다는 것을요. 내가 힘들다가 아니라 우리가 힘들다. 내가 버텨야 한다가 아니라 우리가 버텨야 한다. 이건 단순한 언어 습관이 아니었어요. 데이터로도 나타났습니다. 재난 시 자원봉사율, 위기 시 기부율, 공동체 회복 속도. 한국은 개인이 아니라 집단으로 위기를 견디는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연구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 사람들은 혼자 죽는 것보다 같이 사는 것을 선택하는 민족입니다. 그게 강점이자 약점이죠. 하지만 종말이 오면 그 강점이 빛을 발할 겁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성경의 한 구절을 떠올렸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한 사람이 넘어지면 다른 사람이 그를 일으키리라. 홀로 있어 넘어지고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한국은 혼자 서 있지 않았습니다. 5천만 명이 서로를 붙잡고 서 있었어요. 제가 제네바로 돌아왔을 때 마르셀이 제게 물었습니다. 다니엘, 한국에서 뭘 봤나?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끝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시작을 멈추지 않는 사람들을 봤습니다. 그들은 전쟁이 끝나기도 전에 공장을 지었고 폐허 위에 학교를 세웠고 가난한데도 아이들에게 교육을 시켰어요. 위기가 와도 그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빨리 달렸어요. 마르셀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그들은 종말을 믿지 않는 민족이군.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그들은 종말을 믿습니다. 다만 종말 이후도 믿는 것 같습니다. 그게 뭔가? 부활이요. 아니, 더 정확히는 재건. 그들은 무너질 수 있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것도 압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저는 이제 제 시뮬레이션을 다시 보지 않습니다.
숫자는 이미 충분히 봤어요. 대신 저는 가끔 인터넷으로 한국의 뉴스를 봅니다. 새로운 기술, 새로운 도전, 새로운 위기, 새로운 극복. 끝없이 반복되는 그 이야기들을요. 여기까지가 이스라엘 천문학자 다니엘 레비가 한국을 다녀간 뒤 남긴 하나의 고백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저는 한국이 마지막 생존지라고 확신하지 않습니다. 그런 확신은 과학이 아니라 신앙의 영역이니까요. 다만 저는 데이터가 보여준 하나의 패턴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을 뿐입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나라가 있습니다. 위기가 오면 무너지는 나라와 위기가 올수록 단단해지는 나라. 전자는 평화 속에서 강하지만 후자는 폭풍 속에서 강합니다. 한국은 후자였습니다. 그리고 제 시뮬레이션이 예측하는 미래는 불행하게도 평화가 아니라 폭풍이었어요. 그래서 한국이 남았습니다. 오류가 아니라 논리였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국이 위기 속에서도 버티는 힘, 그 근원은 어디에서 온다고 보시나요? 땅의 형태 때문인가요? 기후 때문인가요? 아니면 사람 때문인가요? 제 생각에는 사람입니다. 더 정확히는 사람들입니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 내가 아니라 우리. 그게 한국의 비밀이었어요. 예루살렘은 세계의 중심이라고 불립니다. 새 종교의 성지이고 수많은 예언의 무대였죠. 하지만 저는 이제 압니다. 중심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끝이라는 것을요. 왜냐하면 끝에서 버티는 자가 결국 새로운 시작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세계의 끝에 있습니다. 동쪽 끝, 대륙의 끝, 육지의 끝. 하지만 그래서 더 강했습니다. 끝에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으니까요. 등 뒤에 바다가 있고 앞에 적이 있을 때 사람은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항복하거나 싸우거나. 한국은 싸우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70년 동안 한 번도 쉬지 않고 싸웠어요. 가난과 싸웠고 독재와 싸웠고 위기와 싸웠습니다. 그리고 이겼습니다. 한 번, 두 번, 10번, 100번. 그래서 제 시뮬레이션은 그 패턴을 학습했습니다. 이 나라는 절대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이 나라는 위기가 와도 방법을 찾는다. 이 나라는 망하는 법을 모른다.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끝내며 한 가지 약속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계속 한국을 관찰할 것입니다. 과학자로서, 관찰자로서. 그리고 만약 제 시뮬레이션이 틀렸다면 기꺼이 인정할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맞다면 저는 전 세계에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여기 끝에서 시작하는 법을 아는 나라가 있다. 여기 무너져도 다시 일어서는 사람들이 있다. 여기 종말 이후를 준비하는 민족이 있다. 그 이름은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한국의 진짜 힘은 무엇인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한 줄 한 줄 다 읽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 더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이 채널이 계속해서 한국의 숨겨진 얼굴을 세계의 시간 속에 비춰보는 작은 등불이 될 수 있도록. 제 이름은 다니엘 레비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당신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합니다. 샬롬 그리고 평화를 빕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괜찮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선택이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